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음과 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익숙해지지가 않네. 네. 순서가 매번 바뀌다 보니까 네. 앉는 순서가 그러네요. 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저는 뭐 정말 잘 먹고? 쏜살과 같이 아, 너무 빨라요 휴일에. 맞아. 네. 빛의 속도로. 이음님은 집 그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이제 밝혀도 되나요? 여기? 아니 뭐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네, 도만 밝힐까요 그냥?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어. 사실 본가가 거기고요. 어, 현재 거주하는 곳은 서울 쪽에 있죠. 네. 이프님은 어디신가요? 저는 경상남도 모 도시이고 어,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서화합이라고 그렇죠. 네, 경상도와 그렇죠. 전라도 지역 감정을 아. 극복하는. 네, 저희 시네브로가 대단한 네, 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 추석 내내 그냥 집에 있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편의점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겠네요. 두 분이 부럽기도 해요. 고향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코로나 복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조심하세요. 네, 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는 추석 연휴 푹 쉬면서 제가 동생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지 말고 이거 한번 봐봐라. 그래서 한번 보여줘 봤어요. 와. 근데 처음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거 누나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나야. 그래서 보더니 약간 처음에 좀 충격받더니 나중에 좀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은 아니고 정말 친한 친구분이랑 이제 형을 만나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커밍아웃처럼 제가 뭘 하고 사는지 제가 부캐 요즘 열풍이잖아요. 그쵸. 제 부캐가 뭔지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되게 구독해 주시겠다고. 감사하네요. 저도 동생이 구독을 해주더라고요. 고맙게도. 고맙네요 정말. 초청하죠 나중에 아니요 전혀 원치 않구나. 아니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그 우리 편의점 손님한테도 다 소문내고 우리 그 일가 친척들한테도 소문을 다 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구독할 사람은 어쨌든 할 거라고 왜 굳이 그렇게 소문을 내시냐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원래 이제 저를 봤던 그동안에 이제 친척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은 제가 되게 무뚝뚝하고 좀 무표정하고 좀 차갑고 건조한 좀 말없는 그런 그런 아이로 알았는데 아니 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밝고 말도 많고 부캐니까요. 말을 잘하냐고.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잠이 잘 안 들면 우리 채널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러긴 한데 케미가 좀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잘 맞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맞아요. 할까요? 갈 길이 꽤 멀어서. 오늘 할 게 많군요. 그리고 저 친척들이 이프님 보고 어떤 말까지 했냐면 야 너 저분하고 결혼하면 돼. 아니 저 너무 나갔는데 야 너무 여기 잘라주시고요. 너무 예쁘다고. 야 어떻게 저 처자는 저렇게 예쁘냐고 막 너무 예쁘다고 막 어쨌든 칭찬을 했다는 거.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일단 시작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말이 없다는 게 최고는 아니에요. 이분은 스킵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시작할게요. 쿠엔틴 타란티노 7번째 맞나요? 7번째 작품. 네, 맞다. 맞습니다. 7번째 작품이고요. 장고 장고 분노의 추적자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부제가 붙었죠. 예, 부제가 붙은 거죠. 이제 제가 정말 최애의 영화를 뽑으라고 하면 늘 뽑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예, 당연히 쿠엔틴 영화 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당연한 형식이 되었지만은 시작 전에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간단한 감상평이라 해야 될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울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약간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2번 정도. 어디서 그랬냐면 그 장고가 이제 그 슐츠 죽고 나서 이제 슐츠까지도 흡수해가지고 완전 완벽한 바운티 헌터로 거듭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처음 그 탄광에 잡혀가다가 그 백인들 3명 감독까지 해가지고 다 죽이고 떠날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 폭파시키고 떠날 때 그때 내가 그냥 한 명의 흑인이 돼서 이런 영웅이 탄생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약간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되게
잘 만들었다. 흑인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맞아. 그리고 그쵸. 요즘 세대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다시 흑백 그 시위가 되게 한창 맞아요. 또 많이 네, 일어났었고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모두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울었다니까 정말 제가 괜히 더 뭔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추천한 영화 그러니까. 감독이기도 네, 한데 뿌듯한. 뭔가 이렇게 울었다고 하니까 아니 진짜 타란티노 영화 보고 우신 건 처음이죠, 이프님은. 네. 저도 안 울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동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감이 흑인이 되고.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흑인을 이끌어줄 저런 첫 영웅의 탄생 맞아. 이런 거잖아요. 흑인 영웅의 탄생인데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막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 맞아. 들면서 맞죠. 되게 벅차오르더라고요. 영화에서도 100만 분의 1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장고인데 얼마나 감동 아니 깊은 저는 서사인지. 네. 미국 그 극장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뭔가 막 환호하고 막 서로 이제 막 소리 맞아요. 지르면서 본대요. 음. 실제 미국의 그 흑인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이거는 막 열광했겠다는 그치. 그 극장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맞아, 저도 맞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저 같은 경우에 와닿는 부분이 저도 이제 동일한 맥락일 텐데 흑인이 이런 서부극에서 주인공을 맡은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서부극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백인이 맞아요. 그렇게 총을 차고 카우보이가 된다든지 네. 뭐 보안관이 된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백인의 전유물인 장르였는데 이거를 이제 타란티노는 역시나 그 소수자와 약자를 주목해서 특히 흑인들을 맞아요. 주목해서 흑인 영웅을 만들었구나.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고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뭐 흑인이 이렇게 복수하고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통쾌한. 맞아요. 네, 최고. 그런. 제임 폭스 최고. 가장 통쾌한 영화가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감상평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제 감상평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저도 이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이걸 또 약간 좀 단순하게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것은 또 재미도 없고 좀 뭔가 정리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조금 나름의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면은 우리 그 장고 주인공 이름이 장고지 않습니까? 네. 혹시 스펠링 기억나시나요? 디장고. 스펠링이요. DJANGO잖아요. 그 스펠링에 첫 글자로 따가지고 제가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전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매번 네.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삼행시 사행시처럼 앞에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D는 묵음입니다. 맞아요. 넘어가나요? 이거 준비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아니 이거 영화 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D가 그 실제로 대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사실 살짝 봤었어요. 너무 웃겨요. 영화에서도 이제 관통하는 뭐 늘 이름을 말을 해요. 사실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이거든요. 사실 그 첫 이제 백인들과 그 슐츠가 만날 때 말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도 당연히 이름이 있고 말도 이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입니다. 맞아요. 말에도 이름이 있는데 흑인은 이름을 누가 붙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런데 첫 장면 혹시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은 어디 목장에서 일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슐츠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장고가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장고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장고가 얘는 뭔가 기존에 있는 그 흑인 노예와는 다른 뭔가 정체성이 뚜렷한 뭔가 그러네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구원자적인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우선은 뭐 D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D는 역시 네, 묵음이었어. 묵음이니까요. 네. J입니다. J는 Justice and Judgment, 정의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좋은데요. 이제 제가 소재를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영화를 대표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 길이가 한 165분 정도로 약 2시간 40분이 넘었거든요. 길죠. 네, 하지만 굉장히 보는 관객 입장에 시간이 되게 빨리 갔고요. 재미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쿠엔틴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 영화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제도 속에서 장고의 사랑하는 와이프와 자유 찾기. 그것도 가장 쿠엔틴답게. 우리는 이제 쿠엔틴 영화의 상급자로 이제 쿠엔틴답게의 의미를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들으면 많은 이렇게 떠올라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화의 원제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원 제목이요? 네. 원 제목 따로 있어요? 처음 알았네. 원제 사실 분노의 추적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이 된 것 같고 맞아요.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지. 네. 사실 이 원제는 장고는 맞고요. 그 뒤에 언체인드예요.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언체인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슬이 풀린? 맞아요. 자유로운? 네. 정말 직역 그대로 하면 체인이 풀린 장고, 뭐 구속되지 않는 장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첫 장면은 장고와 흑인들이 발목에 그러니까 체인을 감은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 독일인 출신의 전직 치과 의사이자 현상금 사냥꾼인 킹 슐츠를 만나면서 이제 장고는 발목에 족쇄가 풀림으로써 이제 원 제목처럼 언체인드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족쇄만 풀린 거지 사실상 완전한 족쇄가 풀려지지 않았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족쇄가 있겠죠. 뭐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 국가가 자유인으로서 인정한다는 어떤 문서상 어떤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족쇄가 풀려야 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장고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브루밀다를 되찾아야 나머지 족쇄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제 뭐 슐츠는 장고의 진심과 능력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바운티 헌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인종과 국적은 조금 다르지만은 마치 저는 느끼기에 킹 슐츠가 좀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아빠처럼 그를 항상 끌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진정한 뭐 현상금 사냥꾼 어쩌면 자기 현상금 사냥꾼이자 최종 목적인 브루밀다를 되찾기 위한 어떤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결국 슐츠의 가르침 덕분에 캔디랜드에서 켈빈 캔디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의 앞잡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브루밀다와 자유를 되찾게 되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뭐 영화는 사실 뭐 전개가 뭐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복수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말에 이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뭐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저는 과거 노예제도가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현재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 사실 오늘날 노예제는 사라지고 누구나 잘못된 제도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 영화를 만듦을 통해서 단순히 노예제도로 당시 과거에 있던 노예제도를 비판하고자 만든 건 아니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인종차별에 대해 경각심과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극단적으로 뭐 총과 총을 겨누는 그런 인종차별이나 노예제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 이렇게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대상, 뭐 꼭 흑인만은 아닙니다. 어떤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체인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와, 이런 질문을 너무 질문이 감동적인데 확 꽂히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인종차별, 흑인들이 받는 전 신문을 이제 얼마 전까지 봤었는데 제가 이제 최신 봤던 것 중에 흑인들이 이게 경찰이 이제 백인 경찰이 많잖아요. 미국에 백인 경찰이 어떤 흑인 아저씨를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좀 눌렀나 봐요. 가슴을 눌렀나? 근데 너무 이제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이제 좀 그걸 좀 다리를 치우고 한번 좀 얘기를 한다든지 하라고 숨을 못 쉬었나 봐요. 그 흑인이.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말을 안 듣고 계속 누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흑인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의 흑인들이 또 이제 엄청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무릎을 꿇는 그런 저쪽에 제스처로 자기들도 이제 시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비폭력 시위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는 수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특히나 미국에는 경찰들의 권력이나 권한이 권권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가 봐요. 그렇죠. 그게 경찰이 이제 총도 이제 막 가지고 다니고 실제로 근데 확실히 미국에는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서 언제 그 범죄자들이 총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도 그냥 수시로 총을 쏘는 경우가 잦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에 맞아 죽는 흑인들도 많은 것 같고 좀 과도한 그 공권력의 그 좀 진압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또 흑인들이 반발하는 케이스가 신문에서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나오죠. 네,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왜 아직도 안 사라질까? 최근에 네, 이제 그 백인 경찰이 흑인 한 명 죽이고 나서 미국 전체적으로 그냥 폭동이 다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도 다 같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좀 많이 변질됐잖아요. 흑인들이 맞아요. 가게를 터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형식, 약간 장고 같긴 하네. 복수를 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종 간의 대치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흑인도 백인을 차별하고 백인도 흑인을 차별하고 그 사이에 아시아인 사이라고 해야 되나? 아시아인들도 사실 물론 백인이나 흑인이 아시아인을 차별해요. 실제로 가보면 흑인들도 아시아인 엄청 차별하는데 근데 우리도 그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시할 수 예를 들어 없죠. 뭐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던가 약간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맞아, 쟤네는 잘 안 씻어. 네, 맞아. 뭐 그런, 그러니까 서로 대치하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더 상위 계급에 맞아. 있고 누가 하위 계급에 있어서 누구를 노예로 부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자기 민족주의적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체인이 있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기보다는 대치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은 못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차별이 먼저 떠올랐었어요. 사실은 뭐 방송에서 사실 뭐 이게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샘 오칠이 논란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한번 어떤 건가요? 샘 오칠, 그러니까 그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 졸업할 때마다 되게 재밌는 졸업 사진 찍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의고 나왔어요. 그래요? 진짜 의고 나왔어요. 그래요? 네. 무슨 사진 찍으셨나요? 제 후배들이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최근 저 이후에 졸업생들이 그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모든 네티즌들이 졸업 시즌이 되면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사진에 되게 그러니까. 포커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흑인 그 친구들이 흑인 분들이 이제 관을 들고 가는 그런 밈이 있는데 맞아. 그거를 패러디를 했는데 하필 또 지금 미국에서 한창 흑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패러디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국내에 있었던 사건이라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흑인 셀럽인 샘 오칠이께서 이제 그걸 디스하시고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좀 많이 이슈가 맞죠.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구나.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제 뭐 보면서 이제 저도 느끼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은 어쨌든 흑인 분들이 이걸 차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면 안 돼라고 저도 강력하게 말을 했겠지만 요즘의 여론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흑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밈 있잖아요. 장례 관을 들고 가는 밈. 맞아요. 그분들께서도 허락을 했다. 사실 이런 걸 밈으로 사용하는 거에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흑인을 비하할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졸업 사진의 어떤 유의성, 당시의 세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흑인을 비하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논란이 될 거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요, 걔네들도. 그렇죠. 근데 뭐 논란이 되는 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뭐 남미 이런 데서 그 이제 눈 찢는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동양인 비하. 네, 동양인 비하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들 있는데 사실 우리도 흑형 이런 말 정말 거리낌 없이 쓰거든요. 그건 뭐 친근한 의미로. 친근하고 확실히 흑인 분들이 피지컬이 되게 좋으시니까 오히려 동경의 대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제 똑같아요. 그 남미 사람들도 눈 찢는 행위가 오히려 친근한 표시다. 동양인에 대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런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네요. 네. 맞아요. 되게 예민해지고 있고 뭐 여배우들이 조금 막 검은 메이크업 있잖아요. 블랙 계열의 메이크업만 해도 이거 흑인 비하한 거다 하고 바로 최근에 진짜. 아델도 약간 검은색 메이크업 했다가 바로 또 네티즌의 몰매를 맞았거든요. 다들 너무 예민해진 진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진짜 코미디언들 흑인 이렇게 분장 그러니까 시커멓게 얼굴 칠하고 그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웃었거든요. 네, 맞아요. 다들 그냥 그런 분위기였고 그쵸. 근데 이게 확실히 시민 의식이 성장한 게 요즘에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더 이상 그런 건 이제 안 먹히고 그게 우습지도 않고 코미디에 대해 또 새롭게 정의하게 되고
확실히 그 분위기가 이거는 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좀 예민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별이라는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쵸. 없어져야 될 것들이고 우리도 이제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고 근로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저희 편의점에도 그런 동남아나 여러 이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그 노동자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수시로 마주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로 이제 그 확실히 그런 분들은 5, 60대 그 아저씨 할아버지들하고 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트럭에 태워서 막 운전해서 다니시고 하는데 그런 아저씨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좀 뭐랄까 막 반말하고 야 일로 와서 이거 사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의 친근감을 표시겠지만 그걸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어떨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맞아요. 근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을 하면은 가끔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화의 이질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마치 이제 보다 위에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도 있고 솔직히 없다고 부정을 못 하겠습니다. 우월감. 네, 솔직하게 부정을 못 하겠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차별을 만들어내는 뭐 하나의 뭐 당연한 하나의 뭐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국가의 되죠. GDP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인종 우월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맞아요. 제3세계 분들이나 동남아 못 사는 국가의 분들을 보면은 뭐 인간으로서 뭐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또 1대1로 어떻게 좀 트러블이 나면 뭐야 맞아, 역시 약간 나보다 밑에 사람이 나한테 맞아요. 왜 이래 약간 이런 감정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그게 이제 저희 편의점에 그런 동남아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감정이 생기냐면 그분들이 좀 한국어를 어눌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잘 못해요. 못하시죠, 잘. 그러면 저는 은연중에 그걸 보고 아니 한국어를 못하니까 그냥 우스워.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나는 저분은 당연히 존중하고 잘해드려야지 항상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냥 우스워 보이고 왠지 가볍게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느낄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해요. 맞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있어요. 예전 대학교 때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좀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런 감정이 안 들었는데 어른들한테는 그런 감정이 드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어요. 그런데 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TV 프로에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멀리하는 그 사람을 좀 다른 사람으로 보는 좀 벽을 두는 것 자체가 인간이 당연히 갖는 습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문화적 이질감이 오면은 뭔가 당연히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뭐 어쨌든 경계심이 거죠? 있는 거죠.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감정들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줄지도 몰라. 그렇죠. 언어도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단순히 본능만 중시하는 사회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사리 판단을 해가지고 뭐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예민해지는 것들이 결국 다들 조심하게 되면서 그렇죠. 나중에 좀 동등하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결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종종 그냥 보는데 그 출산율 같은 거 보면은 거의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은근히 많아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웬만한 학급에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필수적으로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다문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그런 다문화 가정이나 인종이나 이런 걸 다 넘어서 점점 이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막 섞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뭐랄까 좀 더 그런 사람들 대하기가 좀 더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좀 경계하고 좀 무시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도 이분들을 자주 이제 손님으로 자주 대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낯설지는 않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저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몇 년, 몇십 년 후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친근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쨌든 뭐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맞습니다. 그 서로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제이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스펠링 불러주시죠. A. 네, 맞나요? A는 A. 네, A는 우선 말을 하지 않을게요. 우선 어. 잠시 비밀로 하고요.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숨기는데 네. 이거 방송 센스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타란티노 감독님이 너무 영화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타란티노 감독님 작품에도 영화에 관련된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마주. 뭐 네, 그렇죠. 오마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뤄본 작품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데스프루프에는 영화 배우이면서 스턴트맨이 주인공과 악역으로 당연히 등장을 하고 바스터즈에서는 영화를 소재로 새로운 역사를 그걸 영화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 와. 장고에서는 어떤 영화 소재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냈을까? 영화? 네. 실제 뭐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시는 서부극. 서부극 영화. 서부극 영화를. 지금 내가 원스 어폰 어 타임이에요. 잠시만. 어떤 영화적 소재가 나오지? 그러니까 소재입니다. 소재. 정확히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요소? 글쎄요. 그러니까 배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 뭐 서부극이라는 거 알겠는데 연기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저는 지식이 미천해서 격투하는 장면? 격투 영화를 모티브로 한 게 있나? 아니면 뭐 만딩고가 나오긴 하죠. 그게 뭐예요? 생각났다. 뭡니까? 삼총사 달타냥. 아니 근데 그건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화인데. 그래. 그때는 소설이었지. 네. 맞아. 모르겠네요.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쉽네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짓말입니다. 선물 없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있었으면 맞췄지. 네, 정답은 A와 관련돼 있는데요. 당연히 A와 관련돼 있겠죠. 액트입니다. 액트. 연기예요. 연기. 연기요? 제가 연기하라 하지. 네, 배우들의 연기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극 중에서 맞아. 장고와 닥터 킹 슐츠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 실제로 연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는 만딩고 전문가인 것처럼 연기를 해. 맞아. 근데 내가 이제 장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제 백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흑인보다 더 악랄한 만딩고 전문가로 연기를 하는 게 맞나? 만딩고를 설명해 주세요. 만딩고라는 것은요. 우선 뭐 그런 실제 뭐 매국노 같은 거죠? 그쵸. 뭐 스포츠 같은 건 아니고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사람과 사람을 맞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뭐라고 하죠? 그 닭과 닭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죽을 한 마리가 닭싸움은 아니고 실제 실제 닭을 가지고 싸운 것처럼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때까지. 거잖아요. 맞아. 그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흑인 노예가 서로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너무 잔인해요. 그렇죠. 그런 장면을 보고 즐기는 백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즉 농장 주인에게 본래 목적을 숨기고 자신들이 사업가와 고용인인 것처럼 연기해서 그들을 속인 후에 본래 목적인 현상금 사냥꾼의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연기는 속임수입니다. 킬빌에서 빌의 배트맨과 슈퍼맨의 이야기처럼 목적을 위해 본래 모습을 숨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킹 슐츠와 장고는 이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미션을 수행해 갑니다. 하지만 한계를 맞게 되죠. 캔디랜드에서. 장고는 만딩고 전문가로 연기하지만 본성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캔디의 만행을 참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흑인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연기를 충실히 수행해 갑니다. 맞아. 그런 모습을 보고 케빈 캔디는 그에게 조금씩 신뢰를 더해 가잖아요. 하지만 이제 위기는 언제 나오냐면요.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를 직접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참지 못해요. 이제 계속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권총 자루를 손에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의심 많은 흑인 집사 우리 사무엘 잭슨의 스티븐에게 들키고 말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쇼라고 캔디에게 말을 합니다. 즉 이제 장고의 본성인 브루밀다에 대한 애정이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연기였음을 들키고 말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본성으로 극한에 다다르게 되면은 우리 모두 본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장고 또한 장고만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킹 슐츠도 연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장고의 연기를 들키게 되고 뭐 디카프리오는 되게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브루밀다를 12,000달러에 팔겠다는 계약서를 쓰도록 협박을 합니다. 혹시 근데 갑자기 여담인데 12,000달러면은 당시에 지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해요. 지금도 많네요. 네, 환율상 1,400만 원 정도인데 와,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죠.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 10배 정도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거는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엄청 이거 계속 이제 계속 끝까지 보게 하시네요. 네.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킹 슐츠는 근데 뭐 돈이 아깝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계속 그가 생각되는 거는 걔들에게 물어뜯긴 흑인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맞아. 사실 킹 슐츠 또한 노예 제도를 굉장히 혐오하지만은 만딩고 게임을 보는 동안의 괴로움 속에서도 연기를 끝까지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켈빈 캔디가 우리 협상 이후에는 악수를 하는 게 남부의 전통이다라고 하잖아요. 만약 그러니까 처음엔 안 하려고 합니다. 킹 슐츠가 뭐 이런 저런 말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켈빈 캔디가 만약 악수를 나누지 않는다면은 브루밀단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맞아.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악수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거 궁금했어. 왜 되게 굳이 하기 싫다는 거를 계속 청하잖아요. 네네. 슐츠가 아니게 아니 안 한다면 어쩔 건데 막 계속 이러는데 맞아요. 계속 하자고 그러죠. 네. 악수의 의미. 혹시 뭐 저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뭐 감독 입장에서는 그 결국엔 슐츠가 총을 맞아 죽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어쨌든 끝까지 긴장감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장면을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장치로 만든 건 맞는 것 같은데 악수에 어떤 뭐 의미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스토리적으로는 그렇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이제 뭐 중학교 때나 뭐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꼭 이제 얄밉게 누군가 괴롭히는 애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좀 악랄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계속 하게끔 일부러 하기 싫어하는 걸 계속 이제 하게끔 만들어요. 특히나 뭐 일진이라든지 그쵸. 걔가 좀 힘이 세면은 그렇게 하면 더 내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걔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걔는 그걸 즐기잖아요. 또 네. 그런 것도 좀 보였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갑이고 그 캔디는 갑이고 이제 슐츠나 장고는 을인데 당연히 이제 악수하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악수를 자기는 어쨌든 끝까지 이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거야. 놀려주고 싶은 거지. 자기가 그렇죠. 그동안 내가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억울한 거예요. 네.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를 지급하고 그리고 네. 노예 해방 문서를 지급하고 서로 교환할 거 교환하고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 계속 악수를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가불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래서 굳이 이제 굳이 캔디가 악수를 청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악수를 하려면 가까이 다가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가왔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캔디가 먼저 칼로 찔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수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악수를 하면 이제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니까 찔러서 죽이고 그냥 브루밀다도 안 주고 12,000달러만 챙겨서 그냥 걔네 매장해버리고 끝내려는 심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슐츠가 다행히 소매 속에 권총으로 그쵸. 캔디를 먼저 쏨으로써 이제 거기서 먼저 공격을 한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저는 그 악수가 화해의 악수가 아니라 공격의 악수처럼 보였어요. 킹 슐츠에게 어떤 죽임이나 뭐 이런 위협을 주기 위해서 내 사정거리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이대로 보내주기엔 너무 분하니까. 그렇죠. 분하겠죠. 분하죠. 괘씸하고. 이제 사실 그 동등한 관계예요. 사실 돈을 다 지불하고 계약서를 썼거든요. 킹 슐츠도 연기인 걸 다 들켰기 때문에 사실을 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난 악수 절대 안 할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악수의 의미는요. 이제
우선 닥터킹 슐츠는 굉장히 노예제도를 혐오합니다. 하지만은 악수를 함으로써 최종 거래가 성사돼 버리면은 결국엔 닥터킹 슐츠도 노예 거래를 한 하나의 백인이 돼버린 거죠. 그건 그렇죠. 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악수의 의미는 킹 슐츠에게 굉장한 패배감과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이제 뭐 노예제도를 굉장히 혐오하는 킹 슐츠에게는 이 순간이 연기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본성은 이성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그를 총으로 쏘게 되잖아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뭐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결국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내가 참지 못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 사실 거래가 완료되고 참아서 연기를 끝까지 해가지고 악수하고 나갔다면은 12,000달러의 브루밀다를 사고 장고와 브루밀다, 닥터킹 슐츠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각자의 갈 길을 가면서. 아마도. 하지만은 의제도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타격감이 오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악수라는 의미 자체는 굉장한 킹 슐츠에게 자존감, 그런 거구나. 뭔가 패배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네 백인의 노예 제도에 나도 동의한다처럼 보여지니까 한 패가 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 같은. 너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 해석을 들으니까 슐츠가 더 좀 뭐랄까 위대해 보이는. 슐츠는 진짜 위대하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이네요. 뭐 닥터킹 슐츠가 사실 이 영화의 주연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맞아요. 뭐 여담이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계속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제가 듣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영화 매니아인 쿠엔틴이 영화 요소 중 하나의 연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풀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참신하고 또 재밌기도 했습니다. 다음 스펠링은 뭔가요? N입니다. 네, N은 제가 부제를 짓기를 No Mercy for Racism.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자비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위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영화를 보면서 조금 고민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장고가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동을 할 때 잠시 멈칫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밭을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맞습니다. 슐츠가 자꾸 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그 장면 맞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범죄자라는 역할을 확실히 부여해서 장고가 죽이는 행위에 큰 불편함이 없었으나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농사를 짓고 있고 아들이 옆에 있는데 장고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과연 죽일 수 있을까? 맞아. 혹시 여러분들이 현상금 사냥꾼이라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들이 옆에 있는데 범죄자예요. 정말 악덕 범죄자예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아들은 죄가 없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아들이 그 평생 안고 살 그런 뭔가 아버지를 눈앞에서 죽었다는. 그래서 아들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적어도 저였다면은 아들이 안 보는 상태에서 죽였을 것 같긴 해요. 좀 내 스스로도 좀 찔리잖아요. 저 아버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아들이 무슨 죄야.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면은 사실 도피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심리가 되게 많고 그렇죠.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 가정을 해야 돼요. 가장 멀리서 저격을 하는 순간인 거죠. 내 아들이 옆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 방아쇠를 당기냐 마냐 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당길 겁니까? 애매하네요. 예. 근데 그 처음에도 장고가 안 쏘려고 총구 내려놓는데 맞아요. 슐츠가 얘가 7천인가 8천인가 달러가 엄청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챙이 범죄자가 아니라 거물 범죄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총구를 잡거든요. 그거면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쏘는데 네. 맞아. 결국 뭐 그거 아닐까요? 네. 돈. 그러니까 잔챙이였으면은 아마 장고도 안 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도 돈을 벌고 브룸힐다를 구해야 되는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맞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거를 저울질한 게 아니었을까요? 돈, 저라면 못 죽였을 것 같아요.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굶어 죽는 게 아니라면 안 죽였을 것 같습니다. 돈도 그렇지만 그 슐츠가 이제 이거 그 데드와 얼라이브인가 그거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쁘다. 그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단지 저는 돈도 있지만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했던 거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여도
죽어도 싸다. 아니 그러면서 이제 설득하는 논리가 아들 앞에서 죽을 수 있어서 얼마나 더 영광이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유언도 들을 수 있고 유언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뉘앙스로 말. 그러니까 좀 그것도 그럴 듯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요 슐츠가. 슐츠가 굉장히 말을 정말 잘해요. 재간꾼이야.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의견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당길 수 있다, 당길 수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 불편한 심기는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있죠. 뭔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 같은. 근데 뭐 제가 이거는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시작할 때 늘 다루고 싶었던 주제긴 한데요. 늘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고 때 들어온 거죠. 아 뭔가 엄청나게 나올 것 아니 같아. 엄청난 건 아니고요.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한나 아렌트. 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바스터즈 때 하는 게 가장 적절했을 것 같은데 장고에서 한번 왜냐하면 장고가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랑 헤이트 플레이드 하면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 바스터즈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원래부터 정말 엄청난 범죄자이거나 반사회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가정도 있고 단순히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던 그냥 뭐 행정가라고 해야 될까요? 공무원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뭐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저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 교사와 학생을 의자에 앉혀놓고 어떤 실험을 합니다. 피실험자는 이제 교사예요. 교사인데 학생은 연기자입니다. 이제 그 연구자가 이렇게 교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학생이 단어 시험을 틀릴 때마다 학생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15V의 전기 충격을 주도록 하세요. 되게 점잖게 해요. 당연히 학생은 연기자고요. 단어를 틀릴 때마다 이제 볼트를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전기가 오는 듯한 그냥 표정이나 고통, 어떤 몸짓 행위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교사가 주문에 따라서 어떤 볼트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전압을 몇 볼트까지 올리신 줄 아세요? 글쎄요. 맥스까지 올리지 않나요? 맥스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뭐 설마 그렇게 결과를 말씀드리면 충격적이게도 60% 정도의 교사가 450볼트 아니 최대 450볼트까지 올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전기가 250인데 이거보다 더 와 장난 아니네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옆에서 연구자가 괜찮아요 하시면 돼요라고 그렇죠. 계속 그 교사를 설득하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재밌는 이건 간단하고 재밌는 실험인데요. 뭐 어떻게... 이런 거예요. 그 이제 학생 우리 대학교 다녔을 때 학생들이 이제 도서관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굉장히 교수 같은 사람 점잖고 정장을 빼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학생 미안한데 지금 도서관 가가지고 책 2장만 찢어서 와줄 수 있겠나 이렇게 말을 해요. 하시겠어요? 아니 왜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순간에서는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안 하죠 당연히. 근데 마치 그럴 듯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행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난생 처음으로 책을 2장을 찢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한 그런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굉장한 범죄자나 뭐 반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킬빌 1에서도 딸 아이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싸움을 중단하잖아요. 그쵸. 그 장고가 잠시 고민하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뭐 버니타 그린 당시 첫 번째로 죽었던 그 버니타 그린도 뭐 비리 시켜서 그랬다.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면은 뭐 충분한 좀 우리에게 조금 뭐 불편함이라 해야 될까요? 동정심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죽이고 말잖아요. 결국 장고가 총을 쏜 것과 같이 되게 비슷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일부러 이러한 사건을 집어넣어서 주인공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임무에 대해서 더욱 성장시키게 되는 계기로 삼은 듯 했었어요. 킬빌도 아이를 보는 앞에서 힘든 복수를 한번 이뤄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첫 챕터와 마지막 챕터, 그러니까 마지막 복수인 자신의 딸 앞에서 비를 죽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고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냥꾼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그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앞에서 흑인들을 더 거칠게 다루면서 마음은 불편하겠죠 자기도. 하지만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연기를 끝까지 맞추면서 신뢰를 얻었고 결국에 복수를 성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퀸틴 타란티노가 인종차별에 대한 악의 평범성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이 제가 부여했던 소재와 같이 인종차별엔 자비란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이 제목 하니까 그게 생각나요. 그 켈빈 캔디 누나 있잖아요. 로라. 네네. 근데 사실 로라는 뭐 백인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흑인들한테 잘해줬거든요. 흑인 노예들 뭐 옷도 이쁜 거 입혀주고 씻겨주고 이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장고가 로라한테 안녕해 이렇게 하고 나서 로라까지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멀시가 없다라고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한 백인들을 모두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같은 흑인이긴 하지만 흑인을 정말 매국노 같았던 그 스티븐 사무엘 잭슨마저도 그 집 안에서 같이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같은 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조건이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이렇게 처단을 하는 것이 약간 지금 딱 챕터랑 잘 어울리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쿠엔틴다운 또 이렇게 처벌 방식이기도 하고 사실 어떤 죄인을 두고 그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연민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판단력이 있고. 흐려지죠. 그러면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도 다 불쌍해 그냥 들어보면. 그런데 뭐 이제 퀸틴 타란티노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당연히 인간이 이러한 것에 동정심을 갖는 것도 숨기지 않았을 뿐더러 하지만 뭐 죄는 죄니까 벌하는 게 맞다. 뭐 오히려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성폭력 범죄자가 항상 그렇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항상 언론은 성폭력 그 피해자를 주목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 환경이나 이런 거를 부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는 그 더 이상 그러니까 피의자의 사연을 자꾸 이렇게 확대화 과장 보도하지 마라. 걔네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그 개연성을 자꾸 부여하지 마라. 피해자를 자꾸 그렇게 감싸고 그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또 피해자의 그런 신원이나 신상들 자꾸 이제 뭐 이름이라든지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얼굴을 이런 사람이 피해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언론도 어떻게 보면 언론의 도덕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좀 미성숙하게 좀 잘 못했던 거죠. 기자들이 미성숙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즐기는 거죠. 그 예전에 신창원 탈옥수 어떻게 보면 우리 범죄자는 되게 유명한 팬덤도 생길 정도로 이제 뭐 어린 시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내가 내면의 악을 갖게 된 계기는 뭐 초등학교 때 교사 선생님께서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나를 때렸던 때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썰도 돌아다니고 이런 팬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스토리를 자꾸 들려주다 보면 피의자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되고 자꾸 이제 두둔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실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죄는 죄고요. 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분 분명 있어요. 그럼으로써 어떤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그럼으로써 뭐 사회에 불만을 품은 범죄단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 분리해서 봐야 되고 죄는 죄대로 처벌을 하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점차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딱 그 말이 합니다. 생각나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단하는 건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처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지는 그냥 신경 끄고 그 죄만으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맞고 그 앞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뭐 그 사람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아픔 그런 것도 존중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그 형벌을 집행할 때는 죄만 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아들이 있던 뭐가 됐던 간에 그럼 맞네요.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이제 문턱을 어느 정도 이제 문턱을 넘어선다는 그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를 짓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 장고도 그
아들 앞에서 아들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 문턱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더 심한 것들도 저지를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거는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문턱을 넘어서면은 자기가 더 심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그 문턱을 넘어서는 지점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숙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를 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문턱을 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더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악랄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일상에도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문턱을 넘는 순간들이 항상 많았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는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저는 좀 과거를 보면서 후회를 많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좀 미성숙하게 했던 것들에 자꾸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삶에도 이 부분은 확실히 적용할 부분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G? 응? G? 네, G. 감사합니다. 꾸준히 해주시네요. 네, G는 장르입니다. 다음은 장고의 장르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은 뭐 제가 받은 느낌은 서부 액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서부이죠,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서부 액션 영화와 좀 다르잖아요. 우선은 백인을 주인공으로 뭐 사랑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카우보이들이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뭐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 이 영화는 사실 미국인들은 굉장히 악랄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독일인과 흑인이 주인공입니다. 뭐 이종 쿠엔틴 타란티노의 클리셰 부수기는 사실 뭐 당연한 공식인 것 같아요. 뭐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장르라는 부분에서 좀 어떤 것들이 참신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어요. 혹시 뭐 좀 참신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흑인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소재 자체가 거의 세계 유일무이한 장르인 것 같고 말을 타는 카우보이 흑인을 사실 어떤 매체에서도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게 동일선상에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것도 신선했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슐츠를 독일인으로 설정한 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이유가 왜 하필 독일인으로 설정했을까? 왜냐면 그때 당시 뭐 미국만 흑인 차별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든 백인들이 흑인 차별을 했고 그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오히려 미국이 좀 더 빨리 흑인 해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굳이 그런 의인을 독일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사실 그 전에 다뤘던 게 바스타즈였고 거기서 독일인 나치들을 너무 나쁘게 다뤘기 때문에 사실 독일인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독일인 중에서도 그런 나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인도 있다라는 의미로 슐츠를 썼나? 네, 좀 그런 건 있어요. 사실 그렇겠네.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쿠엔틴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많이 느껴져요. 뭐 흑인에 대한 비하나 여성에 대한 비하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드시 좀 다음 영화에는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놔요. 달래줘. 달래주니. 병주 약속. 진짜 일부러 그러나? 여성에 대한 비하는 킬빌로 나와 뭐 그러네. 흑인에 대한 비하는 우리 그 영화 뭐였죠? 흑인에 대한 비하? 흑인에 대한 이제 비하를 좀 달래기 위해 그건 장고. 장고도 그렇고 우리 제키 브라운. 제키 브라운도 나와. 제키 브라운 확실히 흑인 헌정 영화였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뭐 달랜다기보다는요. 비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하의 목적은 아니고 나는 원래 좋아하는데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현 세대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뭐 비하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 뭐 나는 그럼 이거 비하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멋지게 그 사람을 헌정 영화로 만들어버리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연결고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인 패고 나서 다음날 독일인 달래주고 이게 봐요. 이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장고하고 있고 그 다음 헤이트풀 에잇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반대긴 한데 장고에서는 흑인을 먼저 달래줬죠. 흑인 달래주고 나서 헤이트풀 에잇에서 흑인이 제일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약간 한 번 팬 놈은 한 번 달래주는 공식을 쭉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를. 맞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뭐 텀을 두고 이렇게 좀 헌정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독일인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일 수도 있는데 미국인이 아닌 그 외부의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 와서
이 미국의 그 노예제도 자체를 깨부수는 데 결정적인 이제 어떤 도움을 준 거잖아요. 장고를 길러주는. 미국인이 아닌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제 뭐 너무 미국인 백인을 등장시켜 버리면은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또 그렇죠. 전사를 아니 전개를 이게 해나갈 수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백인한데 흑인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게 또 더 근본적으로 더 PC하게 가면은 흑인한데 흑인이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복수를 하면은 더 통쾌할 것 같긴 한데 실제 당시에 흑인이 흑인끼리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좀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인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인 백인은 안 되고 뭐 독일인이든 뭐 프랑스인이든 백인을 데려와야 했던 그런 사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백인을 등장시켜야겠죠. 그렇죠. 뭐 만약에 생각을 하면요, 미국인이 등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시 시대 배경이 남부잖아요. 지금도 차별이 심해요. 그쪽은 되게 보수적이고. 그런데 만약에 백인 남성이 미국인이 물론 당시 시대 배경이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라고 하지만 노예제도 아직도 있고 차별 아직도 심해요. 되게 물건 취급하고. 근데 백인 남성이 백인의 미국인이 흑인을 데리고 다닌다? 말을 같이 태워서? 그러면은 정말 총을 쏴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전 사실 이것보다도 뭐가 더 궁금했냐면 왜 치과 의사가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마차에 이렇게 그 이상한 어떻게 만들었대 그 시대에 그거를 치아 모양 왜 치과 의사일까? 뭐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분 없으세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음님께요. 저한테요? 질문. 우선은 제가 추측인데요. 좋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은 치과 의사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선은 우리가 그냥 외과 의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외과 의사면은 상처를 봉합하면 돼요. 봉합하면 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살이 다시 돋아나게끔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치과 의사는 당시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 근데 당시에는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 뽑아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노예제도라는 어떻게 보면 충치죠. 이 미국 사회의 충치라는 부분을 뽑아버리는 그렇구나. 역할이지 않을까. 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노예제도는 충치이고 그 충치를 치료해서 이를 뽑아버리는. 만약에 외과 의사였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처를 실로 꿰매서 아물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은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는 뭐 당시에는 뭐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도 뽑잖아요. 충치는 이렇게 뽑아버리지 않을까. 야 멋진 은유인데요. 이거 천재인데. 그런 상징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하필 왜 치과 의사네?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또 치과 의사가 왜 독일 치과 의사가 미국까지 넘어가가지고 현상금 사냥꾼을 하냐고요. 그 개연성이. 그러니까 그분의 서사가 너무 안 나왔어. 근데 그게 확실히 그런 은유라면 그런 상징이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우선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참신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배역 자체가 굉장히 참신해요. 아까도 뭐 이프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전 영화를 보면 바스타즈이잖아요. 네. 굉장히 냉철하고 기회주의자였던 크리스토퍼 왈츠가 다음 영화에는 굉장히 멋있고 의인이 되었어. 의인이 되고 신사적인 정의의 사도로 나옵니다. 맞아. 심지어 유태인을 색출하는 대상을 이제 유태인을 색출하면서 대상을 차별하는 배역에서 이제는 차별을 혐오하는 배역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바로 다음 작품에 그것도 같은 배우에 전혀 다른 색깔을 입히니까 감독이 굉장히 이런 거 즐기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시대는 다르긴 하지만은 그 바스타즈에서 마지막에 미국 가서 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 넘어와서 이렇게 의인으로 변한 거지. 나 진짜 시대는 안 맞지만 시대는 안 맞지만 순서상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닌데 평론가 분들이 하신 말인데요. 이 영화가 서부 영화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일종의 무협 영화 느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해서 장고의 성장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무협 영화의 오마주 덩어리인 킬빌 있잖아요. 킬빌이 파이메이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얻고 최종 보스인 빌에게 그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으로 보복을 뭔가요? 오지심장 파열술. 너무 웃긴다 진짜. 오지심장 파열술로 죽이는 것처럼요.
원래 주인공 키도는 물론 강했어요. 당연히 강합니다. 네. 하지만은 빌보다는 좀 약자였죠. 약자였는데 스승을 만나서 훈련을 받고 최종 보스인 빌을 죽이잖아요. 어쩌면 이건 빌이 아니라 키도의 성장 이야기로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장고 또한 원래는 총을 많이 다뤄보지 못했어요. 원래 흑인 노예였기 때문에 글도 잘 못 읽습니다. 그 우리 이렇게 수배단지 보면서 막 말을 더듬잖아요. 네. 또 아들이 옆에 있는 살인자를 죽이는 것에 망설이기도 해요. 맞아요. 하지만 킹 슐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버지처럼 정말 뭐 혼내지도 않아요. 혼내지도 않고 나긋나긋하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성장시켜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캔들랜드에서 복수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서부 영화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다. 뭐 이런 평론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당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기도 했어요. 아 진짜 각본상을 받았어요? 네네. 대단하네. 워낙 뭐 잘 만들었으니까. 각본적으로도 완벽하다 그런 거네요. 네, 뭐 와. 각본과 감독을 같이 하셨으니까요. 대단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참신해요. 마지막으로는 5입니다. 5는 오프 더 레코드예요. 이제 뭐 영화의 뒷 이야기들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원래 장고 역할로는 제이미 폭스가 아닌 윌 스미스가 가장 먼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윌 스미스 좋죠. 그런데 웃긴 게요. 소속사에서는 무조건 출연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근데 윌 스미스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 왜요? 왜 그럴까요? 이런 기회를 네. 다른 스케줄이 있었나?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스케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또 배역도 멋지잖아요. 굉장히 멋지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거절했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도 대본을 봤을 거 아니에요, 각본을. 그렇죠. 킹 슐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내가 안 돋보인다. 시나리오 흐름이 주인공인 장고보다도 크리스토프 왈츠에게 아이 뭐야 이게 연예인병 걸렸구만. 집중된 이게 뭐야. 경향이 있었다. 뭐 우선 이런 말도 했고요. 그래서 뭐야. 당연히 이런 반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변론인지 모르겠어요. 변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브루밀다 사랑하는 아내인 브루밀다를 구출하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라서 내가 꺼려졌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아마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 나는 전설이다는 그럼 왜 찍었대? 그것도 폭력적인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렇다네요. 폭력적이니까. 근데 윌 스미스가 근데 제이미 폭스가 더 잘 어울려. 왜냐면은 그래요? 좀 젊은 흑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윌 스미스보다 제이미 폭스 어릴 것 같은데 약간 어려 그런 보이죠? 느낌도 있고. 그래요? 윌 스미스는 백인이 봐도 막 멋있다 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맞아. 그래서 좀 그래. 제이미 폭스가 조금 더 평범한 흑인 히어로 느낌이 많이 나서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선한 마스크죠. 그리고 사실 이 영화의 장고 역할로 또 관심을 드러내신 분이 있는데요. 그 스티븐 사무엘 잭슨 분이십니다. 에이. 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퀸틴 타란티노님께서 나이가 너무 올드하다. 그래서 거절하셨다고 하는 여담이 있으니까 대신 그 혹시 집사역. 보시게 되면은 위로 좀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상하게 대머리 분장하고 나오잖아요. 아, 저 맞아요. 처음에 사무엘 잭슨 아닌 줄 알았어. 되게 잘 어울려. 놀랍지 않아요? 너무 근데 구려가지고. 너무 어쩔 땐 진짜 나이 들어 보이고 어쩔 땐 맞아. 굉장히 젊어 보이고. 젊어 보이고 맞아. 그냥 근데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 한결 역할이. 같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했죠. 네. 너무 되게 야비하게. 너무 짜증났어. 진짜 잘했어. 맞아. 아무튼 두 번째 오프 더 레코드로는 작중 그 디카프리오가 탁자를 치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연출이 아니라 유리잔 조각이 손에 박혀가지고 실제 피라고 합니다. 아우 진짜 아팠겠다. 와. 그래서 이렇게 탕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팠겠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피가 나니까 이거 빼요 이거를. 정작 그 디카프리오 본인은 그 상황을 연기력이자 마치 소품 마냥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실제 같은 연기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진짜 연기자네. 이제 우선 컷을 했겠죠, 당연히. 배우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이후에 치료를 하면서 디카프리오가 오히려 먼저 퀸틴과 그 브루밀다에게 내가 이 피로 너의 얼굴을 이렇게 문대도 되겠느냐, 만져도 되겠느냐. 디카프리오 아이디어였구나. 와 대박이다. 대단하죠. 그래서 당연히 퀸틴은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좋았어요. 실제 피를 이렇게 묻혔다고 하니까 와, 굉장한 피가 많이 났구나.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연기자네 진짜. 근데 어쨌든 뭐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디카프리오가. 그해 뭐 아카데미상을 노릴 줄 알았더니 남우조연상이라도. 근데 제이미 폭스는 상 그때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나요? 네, 제이미 폭스 그때 그해 상 많이 받았어요. 다행이다. 그 크리스토프
월츠도 그때 주연상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카프리오 빼고 다 받았구나. 자기들끼리 다 근데 솔직히 속상했겠다. 연기에 그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 너무 다 맞아. 잘해가지고 너무 이입되잖아요, 감정이. 한편으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 디카프리오 너무 잘생겨서 얼굴 때문에 연기가 잘 돋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딩고 싸움하는 장면 우리나라 영화 어디 좀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디카프리오 역가 좀 오마주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 일제시대? 일제시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 배역하고 비슷한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요? 영화에도 뭐지? 실제 참고를 한 것 같아요. 뭐지? 네, 베테랑의 유아인 씨입니다. 아 진짜요? 그 실제 그 우리 베테랑 보셨죠? 네. 베테랑의 명작이죠. 권투 글러브 치고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아, 장면이 있어요. 아들 앞에 두고. 있어, 싸우라고. 맞네. 그리고 유아인도 되게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말은 되게 이렇게 점잖은 진짜. 듯이 하지만은 나르시시즘에 엄청 빠져 있고 진짜 그래요, 진짜. 맞네. 위협감을 주잖아요. 말 단어 자체에서도 와. 어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최고였죠. 네 그 그런 역할. 부분을 많이 차용하지 않았을까. 그걸 봤다는 것도 놀랍네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테랑이 반대죠. 쿠엔틴을 그쵸. 이거를 아, 보고 네, 맞죠. 근데 오마주한 거 맞는 거 네, 같아요. 그 오마주가 맞네. 실제로 류승환 감독님이 네. 퀸틴 타란티노의 작품을 많이 보고 팬이구나. 팬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뭐 팬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영화에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오프 더 레코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영화의 악역인 켈빈 캔디는 타란티노가 처음으로 쓴 자신의 각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악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쓴 각본에 대한 악역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악역들이? 빌도 있었고 빌의 그 수하들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데스프루프 망작인 데스프루프의 그 이제 스턴트맨 마이크도 있었고 맞아요. 바스타즈의 한스 그리고 한스 뭐 대령. 영화 소재 자체가 악인들을 대부분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쵸. 악인들이 맞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이 영화는 본인이 쓰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잘했고 또 현실 적나라하게 보여줬는지 잘 맞아. 보여줄 수 있어요. 디카프리오는 진짜 좀 얄미웠던 것 같아. 그게 정이 잘 안 가는. 네, 디카프리오도 실제로 이런 역할이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했죠. 그래서 뭐 오히려 흑인인 사무엘 잭슨이 위로해주는 뭐 실제로 위로해줬다고요. 뭐 일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딩고 장면 기억하시나요? 네. 그 장면에서 내기에 패배한 그 노예 주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텐더 있는 바에 가가지고 장고랑 이제 앉습니다. 나란히 앉아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고가 DJANGO D는 묵음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I know 나도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원래 이 영화의 원작인 1966년도에 나온 그 장고 역할을 맡았던 프랑코 네로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작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장고라는 이게 물론 주제는 당연히 다 다른데 이런 서부극과 이런 것들은 차용해서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프랑코 네로가 D는 묵음이야 이러니까 나도 알아 이렇게 내 이름이니까. 내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당시 옛날에. 근데 쿠엔틴이 이런 짓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많고 재밌어요. 이런 거 알고 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 맞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독은 장고의 후속작을 만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뭐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쾌골조로라는 것과 크로스오버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1편의 사건 이후 몇 년 후에 수배자가 된 장고는 그 이제 당시 이제 배경을 미 동부로 도망을 쳐서 아마 수배자가 되나 봐요. 근데 미 서부에 활동하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조로를 만나게 돼서 그의 보디가드가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뭐랄까 당연히 뭐 쿠엔틴 영화 아니랄까봐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작품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믹스해버리는 능력이 또 이렇게 잘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럼 마지막 영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맞는 이게 그 이제 사실 이제 킬빌 3는 어쩌고 이제 킬빌 3는 한편으로 치고 한편으로 치고 이것도 한편으로 치면은 맞네. 아직도 한계가 남은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더 하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나왔던 건데 이건 궁금할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 브루밀다와 거래를 성사할 때 가격이 12,000달러잖아요. 아까 제가 맞아. 오늘 환율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네. 1,400만 8,000원이에요. 정확히. 만약 은행 가서 환전을 하면은 그러면 그 당시는 얼마였을까? 네. 당시 평범한 노예 가격이
평범한 농민 이제 당시 주 직업이 농민이었으니까 농민 수입의 2년치 정도였다고 그래요. 비싸네. 2년치 엄청나네. 2년치 굉장한 엄청나죠. 거죠. 근데 이제 극 중에서도 나오지만 $300라고 하거든요. 평균 노예가. 그래서 부르밀다를 $300에 팔려고 하면은 너는 의심을 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스티븐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300라 그러면은 2년이니까 $150. 1년에 농민의 1년 수입이 $150잖아요. 네. 그러면은 $12,000를 이제 나누기 150을 하면은 80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80년 그러니까, 수입이야. 네.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 중에서 와. 킹 슐츠가 거래했던 가격은 일반 농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80년 일해서 벌어놓은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켈빈 캔디의 악독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당시에 뭐 사람을 가격으로 책정했는다는 자체가 뭐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인간의 잔혹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준비한 오프 더 레코드는 이 정도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네.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그 나오잖아요. 여기서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의외로 좀 나오죠. 길게. 네. 네. 거의 저수지의 개들 다음으로 제일 길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광산 끌려가는 장면에서 이제 맞아. 기억난다. 멍청하게 다이너마이트. 하다가 다이너마이트 터져서 그냥 죽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맞아.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멍청한 백인 군상의 모습에 그거에 그냥 아이콘이 자기가 되기로 한 게 되게 너무 위트 있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재밌는 사람 같아요. 맞아. 개그맨 같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끼를 숨길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진짜 개구쟁이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폭탄을 터져가지고 시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라집니다. 뭐 마술쇼 마냥. 일부러 좀 코믹하게 표현한 거죠. 저는 근데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사무엘 잭슨 이름 뭐지? 스티브예요. 스티븐이에요. 스티븐으로 기억해요. 스티븐. 네. 스티븐이랑 장고 사이에 그 텐션과 약간의 의리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원래 이제 그 슐츠가 해가지고 다 총 쏴서 그 난투가 끝난 다음에 장고를 묶어놔요. 거꾸로. 묶어놓고 맞아. 다른 백인이 와가지고 너 거세에서 죽일 거야 막 맞아. 하는데 그때 딱 스티븐이 들어와서 우리 죽이는 방법 바꿨어. 광산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바꿨어. 그게 더 고통스러울 거야 하면서 하는데 누가 생각해도 거세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광산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광산 가지. 네. 광산 가시죠. 광산 가실 거예요. 가야죠. 아니 훨씬 더 괜찮은 방법으로 갑자기 스티븐이 바꿔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은 너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바꿨어라고 하는데 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 창구를 오히려 스티븐이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든 것 같은 거예요. 더 악랄했으면은 거세를 하고 보냈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래를 해요? 너무한 사람. 먹지도 못하는데. 진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헤이트풀 에잇에선 나도 본인이 그 거세 당하네.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너무 웃겨 진짜. 근데 거기서 약간의 흑인으로서 아주 못된 매국노 같은 흑인이지만 약간 그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는 새싹이 보이는 장고에게 기회를 준 거는 오히려 스티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고가 돌아와서 캔디의 저택을 다 부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킬 때 유일하게 스티븐은 안 죽이고 그냥 총 쏴서 눕혀놨다가 그냥 폭발할 때 죽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단 몇 초 몇 분이라도 좀 더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서로 흑인끼리의 최후의 약간 의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의리가 느껴지진 않았고,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제 우선은 그 스티븐이 사실 광산에 보내기로 계획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 사모님이 결정을 바꾸었다. 네, 광산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고 네. 스티븐도 어쨌든 그때 반응은 너 이제 큰일 났다. 진짜 거기 개고생이야. 거기 가면 너 망치질만 해야 돼. 어쨌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물론 나는 거세가 더 힘들 것 같아. 당연히 나는 그 장면을 빨리 스킵하고 싶더라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고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쵸. 그지 않을까요? 일만 하다 죽겠지. 딱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 어쨌든 그 제가 느낀 거는 스티브는 너는 평생을 그곳에서 고통만 겪다가 죽게 될 거야라는 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아까 이프님이 말씀하신 장면이랑 좀 병치가 되는데 그 우리 살려두잖아요. 마지막에 폭탄 터지기 전에 네. 살려둔 이유는 너 이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터지는 건 죽는 거예요. 터지기 전까지 이 고통 끝까지 맛봐봐. 살아있는 지옥을 느끼고 죽어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긴 저도 이음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백인보다 더 나쁘거든요. 백인한테 빌 붙어가지고 흑인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또 이렇게 자기가 다 관리하는 관리직이었잖아요. 매국노죠. 매국노죠. 네.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주. 근데 아무튼 저는 스티븐이 한 번의 기회를 장고에게 줬다라는 느낌으로 그건 왔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맞고 것 같기도 해요. 뭐 장고가 뭐 99만 9,999분의 1 한 명을 만나봤나 뭐 이렇게 말했냐. 내가 만분의 1 이 말이잖아요. 결국 그 기회를 준 사람은 스티븐이긴 해요. 맞아. 네. 그래서 약간 감독이 사무엘 잭슨 좋아해가지고 살짝 그런 걸 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그럴 수도 부분이 사실 흑인끼리 약간의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뭐 진짜 말 그대로 헤이트풀 에이즈 곧 하겠지만은 거기에 본인이 거세가 돼버리네요. 너무 웃긴 진짜. 근데 재밌네. 그러니까 한 놈 패고 한 놈 달래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내요. 킹실츠도 처음엔 악역 만들어줬다가 외국 만들어주고. 그렇네요. 그 대사가 아주 멋있어요. 그든 리지스트 이런 장면이.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이즈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은 할 얘기를 실컷 다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장고 마치기로 할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장고 꼭 추천하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봐보세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네, 마쳐볼까요?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